자, 페이지 30페이지에는 예제 2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우의 신사. 가보의 신미. 자, 이런 사주관자를 잊었으면 얘를 우선 오행 배치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육친을 다 계산하는 게 육친과 신살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다 계산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일간을 배치한 다음에 연, 월, 일의 수준으로 경은 여기 들어가고요. 신과 신은 여기 위치 들어가 있죠. 신 이렇게 똑같이 5, 4, 5, 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여기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뻔히 알 수 있는 게, 자, 일간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일간이 여기서는요 물론 약합니다. 근데 일간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간의 강, 약, 왕, 세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따지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과 약과 왕과 세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세력을 얻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기를 얻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요. 기를.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강약은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강약을 따질 때 세 가지 기준을 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통근하고 있느냐 여부, 두 번째는 어떤 같은 오행 유무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생조하는 오행이 있는가. 얘를 가지고 강약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방법은 주로 고전을 읽을 때 이런 방법 강약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이 방법으로 고전에서 일간의 강약을 따지는 거예요. 일간의 강약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따지게 돼서, 일간이 강하면 식재에 관해서 용신을 구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에서 용신을 구하는 것. 즉 일간의 강약을 고전에서 따지는 목적은 용신을 구하는 곳을, 장소를 용신을 구할 때 식재관에서 구할래 인비에서 구할래, 이 방법으로 이 강약을 많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약간 기울어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인비의 세력과 식재관의 세력이 있어 인비가 좀 무겁다.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맞추려면 여기 뭔가 여기 작은 것에 알파가 하나 들어가면 요 기운이 이렇게 맞아지고 주화가 되겠죠. 요건 뭐다? 중화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는요, 사주가 중화를 이룰 때 잘 된다는 거 놓고 기울어진 쪽에 반대쪽에 좀 도와주는 운, 요걸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오면 기울어진 사주가 똑바로 됐다. 만약에 이 거꾸로, 그러니까 요렇게 사주 원국의 식재관의 합을 보니까 인성과 비겁의 합보다 이게 무겁다. 그러면 인성과 비겁, 이거 일간이 약하다고 보고 인성과 비겁인 이쪽에다가 용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도와줄 때 얘가 평평하게 중화를 이루니까 용신운이 왔을 때 이게 일이 잘 풀린다 보고 이쪽을 누르는 건 용신을 반대편이겠죠. 식재 용신을 반대편이었을 때 넌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고전적 관법이다.
그게 용신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맞아 들어가려면요, 벼슬이 높아지면 만사형통, 벼슬이 높아지면 만사형통인 시절에는 이러한 논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을 사도로 있다가 만약에 경기 감찰사로 임명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막 한 6급 정도의 사주에서 3급 정도로 진급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배우자상을 당했든 모친상을 당했든 자기는 기본적으로 벼슬이 올라갔으면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도 권력이 많아지면 그 재치를 든다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재산도 내가 돈을 잃었더라도 그 직급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 잃어버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제가 부정을 저지르든 녹봉이 높아지든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기가 고민되는 대부분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요, 내가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이 됐다고 해서 와이프가 아픈 것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요, 아이가 나한테 속삭이는 것도 상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직장생활 못하게 되면 직급 올라간 게 무엇이며, 나는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고 월급이 연봉이 한 200만 원 올라갔는데 투자를 해갖고 2억쯤 날라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요,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급은 좋아졌어요. 그러면 건강은 어때요? 따로 보고요. 재테크의 결과는 좋은지 나쁜지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운도 따로 봐야 되고요. 자식운도 따로 봐야 되고요. 내가 다른 거 뭔가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의 운의 결과도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급운은 있는데 이사운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운이 안 좋으니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는 몹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돈은 많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운이 있네요. 건강은 좋아져요. 이렇게 복합적이 나오는 게 현대의 현대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용신운이 오면 만사형통이다, 다 모든 게 좋아진다라고 바로 바라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용신론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은요, 수많은 고전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건 현대에 너무 안 맞는 방법이니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잘 보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바라보는 고전적인 방법은 통근유무, 같은 오행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생존하는 오행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근을 본다는 건요, 일간이 갑이 있는데 지장간 중에서 같은 어떤 목 오행이 있으면 통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얘는 여기 통근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는 통근할 데가 없습니다. 목이 갑이나 을이 없으니까. 여기다 통근하고 있으니까 시 통근하고 있으니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약하다 보는 거고요. 같은 오행이 있는지, 갑에 똑같은 오행이 없지요. 이렇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거는 없구나. 또 생존하는 오행은 이 갑을 생존하는 오행은 수죠, 없죠. 그럼 얘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 약한 것은요, 여기랑 이렇게 쭉 나오는 인비의 세력과 식재관의 세력입니다. 글자 수만 하더라도 인비에서는 글자가 하나, 여기서는 글자가 7개. 그건 인비와 식재관 중에서 어디가 더 셉니까? 당연히 식재관이 세겠죠. 그럼 여기서 용신 찾으려면 여기나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글자는 지금 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아예 지장간에도 없죠.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여기 보면은 요 중엔 을이 하나 있죠. 그럼 겁재로 용신을 삼아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묘운이나 인운이면 좋아지느냐? 아니 뭐 달라 그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는요. 자기 용신이 뭔지 10년을 공부해도 모르겠다고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일단 이걸 보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강약을 보는 방법은요. 일간의 지지, 그러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의 지지가 있으면 강한 거고요. 없으면 약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갑이잖아요. 같은 오행은 여기니까 여기나 여기면 여기는 인이고 여기는 묘예요. 이 지지 중에서 인이나 묘가 있으면 사실 저 사주가 갑, 인이고 다른 글자가 똑같다면 얘는 강한 거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갑이하고 똑같이 갑오인데 그러니까 신묘, 경오, 신미처럼 돼 있으면 요 글자가 일간과 같은 오행이죠. 이게 있고요. 여기 만약에 인이라면 똑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얘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얘는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주장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래 글자가 있으면 얘는 강한 경우는요. 독립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갖다 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운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간과 같은 오행의 지지가 없는 경우, 즉 약한 경우는요. 독립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운이 와도. 그러니까 운에서 인이나 묘가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서 속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제가 따지는 강약 기준은 뭐냐면 일간과 같은 오행, 그러니까 일간의 아래자리에 글자가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있으면 독립적인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즉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일. 그러니까 내가 독자적인 프리랜서를 해도 누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에서는 좀 불리하니 다른 사람이 하라고 시킨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월급쟁이죠. 소속돼서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금을 주는 사람이 선택한 일을 내가 하는 일, 그거 갖다가 그런 일이 더 잘 맞는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봅시다. 이 밑에 글자가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운이 할 게 없어서 내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나 혼자서 장사나 사업은 안 됩니다. 근데 요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배우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 없습니다. 요 자리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굉장히 힘이 강한 쪽에 속하겠죠. 이 육체의 관계에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금요화신론에 의해서요. 그럼 배우자의 활동력이 강하니 내가 배우자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 동업을 하는 거는 그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는 배우자 사주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여기 내가 강한 여기 있는 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즉 강한 추진력, 결단력, 어떤 위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진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사업하는 건 안 되고 배우자 동업하거나 내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친구와 동업할 수 있는 것, 얘를 갖다가 그때만 사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 또 내가 일을 한다면 내가 일터는 어딨냐면 글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나 여기가 내 일터가 됩니다. 자, 여기는요 화의 속성을 갖거나 식신이나 상관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금의 속성을 갖는 겁니다. 자, 금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금은 나에게 조직입니다. 직장의 모습입니다. 내 조직이나 직장의 모습은 천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이거나 정부 기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직장을 갖다 관이라는 거에서 직장을 구할 때는요,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회사 알아?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데가 있어. 나 삼성전자 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한테. 혹시 삼성전자 아세요? 그럼 안다. 그럼 그거는 국민이 대부분이 알지 않은 회사잖아요. 그런 데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삼한전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삼한전자라고 들어봤어? 난 삼성전자, LG전자는 들어봤는데 삼한전자 못 들어봤어. 그러면 여기 천간에 드러난 직장과 다른 거니 그 직장과는 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가질 때는요, 국민 대부분의 사람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직장. 만약에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다니다 구청 다녀요. 그러면 그건 시골 할머니라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자기가 맞는 직장입니다. 근데 어떤 알지도 못한 일진 기업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뭐하는 회사에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회사는 자기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식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식상에 관한 일은요, 화학 식상을 쓸 때는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영업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또는 생산 쪽도 많이 하고요, 홍보 쪽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교육, 생산, 홍보 이런 쪽이 또 어떤 행사 진행 요런 쪽이라면 이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한다면 얘와 얘를 같이 쓰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인류 기업에, 그러니까 LG전자에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LG전자라면 웬만한데 아니까요. LG전자에서 이 사람이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얘와 얘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다만 얘가 없다는, 이 인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픔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가 없을 때는요, 이 인성은 진급에 관련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맞지만 일은 잘하지만 진급은 동기들보다 많이 늦게 됩니다.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성이 없거나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진급을 못할 때는요, 야, 진급에 관계없이 네가 스페셜리스트로 갈 수 있는 일, 즉 신입사원부터 20년 동안 지낼도록 네가 최고의 어떤 진급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뭐냐면 요거 갖다 국가 기관 중에서 중고등학교라고 붙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치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다면 국가기관에서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직업 특성상 내가 교감이나 교장처럼 진급하는데 그다지 일반 기업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사 1년 차에도 내가 그 수학을 가르쳤고, 교사 20년 차에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내 진급에 내 역할에 상관없이, 내 연차에 상관없이 같은 걸 계속하는 거를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또 진급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으니 얘를 기대를 낮추는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떤 LG전자에서 영업사원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겠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 미는 뭐냐? 미라는 정제가 됩니다. 근데 정제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그 편제가 있으면 그래도 남자는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하는데 정제는요 안정된 급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급여를 갖다가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안정된 월급쟁이를 갖다 그게 크게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갑오일주의 경우에는 공망이 따라 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좀 안 해놨는데 진이란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라는 글자가 요 월에 있는데 월은 청소년 시절부터 한 30세 전까지의 어떤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 관여하는 글자가 얘가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처음에 30세 전에 안정된 직장을 잡는 건 얘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와 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내가 교육 임용고시에 몇 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패는 병가지 상사야. 그러니 몇 번 더 봐. 그래서 교육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도록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주를 써놓고 글자가 강한 거를 해서 써먹는 방법, 약한 거를 잘 안 쓰는 방법, 또 요 중에서 강한 것들을 조합하는 방법들을 수많은 조합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업은 될 수 있고요. 어떤 직업을 하는지. 때로는 재테크할 때 내가 투기성 있는 재테크가 좋은지 안정성 있는 재테크가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가도 인성이 없을 경우에 진급의 문제가 있을 거나 또는 내가 부동산 시설 기반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이 사람이 우선 얘 인성도 없고 일관도 약한데 뭐 캠핑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캠핑장 아니면 모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펜션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운이 어떤 운이라도 당신은 실패입니다라고 100%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캠핑 사업은 얘와 얘를 쓰는 거예요. 모텔 사업도 그렇고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쓴 얘에 맞는 사업을 쓴다는 거 얘는 어불성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 오행 배치도를 통해서 어떤 직업이 그 사람에 맞는지를 바라보는 것. 이거 써는 게 지금 예제 2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예제 3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제 3. 이건 이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설명들을 좀 많이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설명 외에도 책을 좀 읽어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설명들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암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자꾸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사주가 보일 겁니다. 자, 개, 갑자, 병자, 기축. 개, 갑자, 병자, 기축.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 똑같이 이제 오행 배치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병이 있을 수 있고 갑, 개, 기, 해, 자, 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번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약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자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일간이 약하다. 자, 2번 관이 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관이 많은데 보통 관이 많고 관과 정관과 편관이 혼잡돼 있죠. 얘를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이 혼잡되는 경우는 관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일을 시킬 사람 보십시오. 나한테 일을 시킬 사람은 자 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사람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해도 나한테 일을 시키고 개도 자도 나한테 계속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요. 야, 나 지금 불러 바빠서 못 가. 딴 사람 시켜. 그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근데 얘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이 나한테 시키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딜 가도 어떤 직장에 가도 나는 점점점 일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3개월, 6개월, 1년, 2년씩 지나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시키는 사람이 많고 그걸 시키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관계를 딱딱 끊어내고 일을 정리하는 기운은 어디서 나오냐면 금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금의 기운이 없으니까 일을 매듭 짓고 정리하고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 얘가 없고 일을 시킬 때 나 말고 지금은 안 돼 딴 사람한테 시키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 수많은 일은 맞고 시간이 지나서 일은 더 많아진다. 거기서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뭐였어요? 과로겠죠. 이 사람은 어딜 가도 과로가 봐도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서는 이러한 사주 구조를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돼 있으니 얘는 건강이나 사고의 위협이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사고 위협은 있는 거예요. 자, 과로를 겹쳐가지고 쉬지 못하고 계속 맨날 며칠 또는 몇 년을 일한다고 치면 내가 아주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다가 넘어진다거나 높은 데서 떨어진다거나 손을 잘못 짚는다든가 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몸도 쉬지 못하면서 계속 일하게 되면요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렇게 관이 많고 일간이 약할 때는요 어떤 과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지를 다 보십시오. 자, 해, 자, 축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해자축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겨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자체가 아주 고요합니다. 한겨울 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사람의 장점이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생산을 해야 되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거래를 해야 하고 흥정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고전에서는요 옛날에는 이러한 사주를 청한사주라고 했어요. 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 인품이 돈 욕심이 없다 해서 청백리를 나타낼 때 청이라는 걸 썼는데요. 여기가 재성입니다. 재성이 있으면 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재성이 없으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돈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성이 없고 이렇게 글자 자체가 겨울 기운으로 쫙 있는 거를 청한사주에서 청백리의 사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해도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 없이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공정한 판결을 하면서 내 판결이 누가 봐도 문제 없을 만큼 당당한 것 이게 지금 청백리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가문이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늘 쪼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만 의지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불만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못 살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세상 없이 잘해주지만 집에 생활비를 안 줍니다. 자기가 저 어떤 받은 녹봉이야 이게 돈도요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급하다면 다 빌려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제일 만만한 와이프한테는 내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했어? 훔쳐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선하고 청렴하면서 귀에 여러 사람이 귀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아주 맑은 사람이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돈 한 푼 안 갖다 준 논팽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사주를 좋다고 볼 것이냐 나쁘냐고 볼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고 책임감도 강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개념이 없으니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른다. 재테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벌어야 되는지 모른다. 다만 자기 관심 있는 건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체면이다. 그 체면이 당신을 반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날 얘기도 소용없다.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숙지하듯이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거나 자기 재미나 자기의 욕심을 찾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괜찮다고 느끼는 그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일간이 병인데 일주론에서 봤을 때 그 일간이 병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다 털어놓고 또 누구하고도 다 거리낌 없이 잘 지내면서 그 감정에 솔직하고 속에 있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게 태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병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일간이 약할 때는요 일간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은 이루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는 혼자 있을 때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만 좀 보이고 사회에 나가면 얘가 더 작동을 합니다. 얘가 큰 소리 하면 펑 치면 애고 기죽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을 때 또는 속마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글자가 요 글자가 병오 사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봅시다. 여기 해가 있고 미 그러면 이 병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 제 4, 5 보고 그 미를 봐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에 대한 고유 속성이 밖으로 다 표현됩니다. 이건 뭐다? 일간이 강하고 세력을 얻기 때문에 속으로 감출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그게 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들이요. 이렇게 일간의 특성을 배웠다면 그 특성들은요 일간이 강해질 때 사주에서 강해진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도 늘 자기 생각만 감추고 있느냐, 생각을 속으로만 감추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대운이 5대운, 미대운, 4대운으로 가면 4대5 그러면 얘가 강해지죠. 요 시기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주를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얘 대운의 해석과 그 사주 전체 이제 해석을 갖다 이제 같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술과 해가 공망이기 때문에 얘 공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와 축이 육합이기 때문에 이 육합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사주의 굉장히 해석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완전히 몰려서 해자축의 정반대인 사오미의 기운이 약할 때 현상들 그리고 그게 건강에 미치는 현상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사주를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아예 처음에 배울 때부터 하나를 배우면 그걸 바로 사주 해석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것들, 그것들 다 알려는 게 아닙니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오행 배치도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두 번째, 배치한 후에 그것이 약한 거 해석과 강한 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이제 오행과 육친, 오행과 천간, 지지, 육친을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 커다란 개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반, 이해하지 못한 것 반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를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한 1년쯤 있다 다시 이 강의를 보면 많은 분이 다시 이해가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진행해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건 34페이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3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에 보면요. 생극재화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생극재화가 그러니까 오행이다 그러면 생과 극과 재화, 화, 이 생극재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고 마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고전에서 다룹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오행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을 다루는 게 한 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고전을 10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못 보는 게 얘를 갖다 5년을 공부해 버리면 사주 못 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주의 내용의 뭐 20% 35%만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20, 30%를 차지하는 순간 나는 사주를 못 본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아예. 얘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얘는요. 다른 걸 사주 보는 것도 실전 사주는 다른 걸로 보는데 얘는 그냥 실전 사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를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요거에 대한 지식의 양이 전체에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동화생 툴의 1% 미만이다. 얘가 1이라면 다른 거에 99% 정도의 이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 사주를 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사주 보는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논리를 3분의 1 이상 쓰고 있다. 그럼 사주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사주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극재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행론 상권에서 제가 생극재화를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생에 대해서 생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보니까 생은요 주로 이제 오행을 생각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목화, 토, 금, 수가 이렇게 목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생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전 책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는 한문을 쓰면서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목이 생화로 써 있고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화가 생토로 써 있고요. 토가 생금으로 써 있고요. 금이 생수로 써 있고요. 수, 생, 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쭉 써는 이게 생인 거예요. 생에 대한 설명 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수가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이게 생의 기본입니다. 이 생을 갖다가 이제 근데 이 생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이제 가장 쉽게 모든 책에 쓰는 게 물상론으로
얘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상론으로 얘를 이해하면 사주 공부 포기하셔야 됩니다. 알아둔 두대 물상론을 이해하면 사주가 이해가 사주 공부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 여러 번 드릴게요. 물상론이라는 게 뭐냐면 목은 나무 목자니까 나무구나. 화는 불화자죠. 그러니까 불이구나. 토는 흑토죠. 흑이구나. 금은 쇠금이잖아요. 쇠나 바위구나. 수는 물이구나. 물수니까. 얘가 어떤 물질이죠. 물질.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구체적인 물질. 얘가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물질의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즉 오행을 목을 나무로 놓고 화를 불, 토를 흙, 금을 쇠, 바위, 수를 물로 놓는 건요. 물상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상론에서 생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틀린 오해지만 알아두라는 거예요. 목이 화를 생하니까 나무가 불을 생한다. 되게 이런 쉽죠. 나무에 불을 떼면 장작이 이렇게 장작이 있고 나무에 목이에요. 얘도 불을 떼면 불이 점점 커지고 화력이 좋아지니까 불이 만들어진다가 목생화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화생토는 뭐냐? 이 불이 타고 나면 나무가 불이 다 재가 되죠. 이 재가 곧 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가 흙이 된다고 해서 화생토가 되고요. 이 흙이 다 뭉쳐지고 나면 바위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흙이 바위로 되는 걸 토생금이라 합니다. 근데 바위에서 보니까 산에서 보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럼 바위에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바위에서 물을 생산하고 있구나. 또 물을 갖다가 나무에다 주니까 나무가 커지는구나. 나무가 다시 이렇게 오행의 생이론을 물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고 빠른 것 같습니다. 저런 거구나.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빠져버리면 사주공부 포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20년, 30년에도 아무 사주가 안 풀린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러니까 생을 받는 사람의 화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불이 커지려면 나무를 계속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는 생을 받으니까 되게 좋지만 나무에서는 자기의 모든 나무를 자기 온몸을 불살려서 불을 만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나무 되니까 내가 얘를 도와주면 나는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도와주는 입장에 서는구나. 이 목은 화는 나는 당연히 얘한테 받아서 내가 커나가는 걸 신경 써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화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갖다가 엄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갖고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 이게 나라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자녀의 어떤 길도 가지만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생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얘를 만들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 즉 나무가 불을 만나서 자기는 재가 될 때까지 다 서포트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오행의 주기는 하나의 순환주기이기 때문에 각 단계가 기간이 비슷해야 됩니다. 기간들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불이 되는 시간들 여기서 이 가는 시간은 그러니까 숲이 몽땅 타는데 기껏해야 이틀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야 나무가 타는데 하루면 다 나무가 탑니다. 재가 됩니다. 불이 타는 거요. 이건 요소까지 가는 일이 걸리고 불이 다 타서 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되고 불이 재가 되는 거 이것도 일일도 안 걸립니다. 근데 재가 이제 이 흙이 바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얘는 한 1000년 걸립니다. 1000년이요. 또 바위가 물이 되는 거, 얘를 갖다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구상에 지표, 이치만 가면 여기 멘틀이 있고 여기에 화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바위가 밑으로 들어가면 멘틀이 있고 여기에 화산이 있고 용암이 만들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얘가 물의 기운이다. 그러면서 얘가 금이 그 바위가 물에 여기 용암으로 바뀌는 것 같다가 얘를 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바위에서 물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 생기자. 그러면서 물이 어떤 바위로 통해서 걸러지니까 맑은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바닷물은 무슨 바위에서 나옵니까? 바닷물은 그 바위가 없으면 맑은 것만 유지하기만 하더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하나, 이렇게 물질에서 금에서 물이 나온다고 설명할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 거기서 폭포가 생기는 걸 보고 바위에서 물이 생긴다. 말짱 꽝입니다. 그래가서 그거 생길 때까지는요, 생기는 것도 있고 안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기간으로 따지면요, 이것도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한 나무가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우는 거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행주기가 목에서 화로 가는 건 몇 시간 안 걸리고, 여기서 화에서 토로 가는 건 하루밖에 안 걸리고, 여기서 몇천 년 걸리고, 여기서 몇백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면 이게 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에서 토까지 가는 건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토에서 금까지 가는데 1000년이 걸린다 쳐보세요. 이걸 어떻게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어떻게 자연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한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모든 책 가장 기초적인 것 책에서 오행의 생을 설명할 때, 오행의 생은 목생화는 나무가 불을 만든다. 화생토는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된다. 토생금은 흙이 다 눌러지면 바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얘를 그냥 계절과 시간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자, 목은요 봄이라고 놓으십시오. 그리고 화는 여름이라고 놓으십시오. 그 토는요 장하에서 굉장히 긴 여름이라고 했죠. 얘는 가을, 얘는 겨울이라고 놓으십시오. 그래서 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여름이 지나면 무더위가 온다. 무더위가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이게 생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하루를 기준으로 놓는다면 얘를 아침으로 보십시오. 얘를 낮으로 보고요. 얘를 오후로 보십시오. 얘를 저녁, 그리고 얘를 밤으로 보시면, 아침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낮이 되고, 낮이 지나면 오후가 되고,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된다. 저녁이 지나면 밤이 된다.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침 밝아온다. 이 순환 과정으로 목화 토금수의 생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와 나무가 불고 이거 이해하는 천지가 차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후라고 하는 거 보면, 얘를 실제 사주에서 이용할 때 어떻게 해냐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봄날 아침에 잘할 수 있는 일, 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에서 잘하는 겁니다. 사주에 금기가 많은 사람은요, 가을날 저녁 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환경, 그 모습의 일을 하면 잘하는 겁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겨울 밤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삼으면 잘 풀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이상을 갖다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오행의 생극제화는 전체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초급 단계에서 이해해서 중요하다. 다만 생을 이해할 때 절대로 물상론, 즉 나무나 불, 흙, 쇠, 물로 이해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낮, 오후, 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새로운 장르가 열리고, 하나를 배우면 통변할 수 있는 게 자꾸 그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게 더 정확한 통변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